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소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응급 상황과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아프면 그냥 그 자체로 무조건 응급 상황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 즉시 아이 엄마는 예민해져 빨리 고치라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난리 부르스. 공식 석상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아내도 남의 아이들은 잘도 고쳐주면서 라고 말하면서 무슨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이 아빠 엄마가 될 것입니다. 이미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소아에서 응급처치를 잘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세계에서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살이 되면 부모의 말에 아이들은 무조건 아니요 또는 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7살은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용어는 너무 과격한 용어이기에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살 때는 아이 키우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땡땡땡 싶은 7살이라고 합니다. 실제가 땡땡땡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땡땡땡이 궁금하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2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구비구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잘 넘기면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위기 탈출 넘버원처럼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잘 대처하여 고비를 잘 넘겨봅시다. 이번 주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소아의 열의 정의, 원인, 대처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둘째, 열성 경련의 원인,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한다. 셋째, 영아 소아의 배변 습관과 변비의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한다. 넷째, 영아 산통의 의미와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공, 잼공, 죽공을 합시다. 소아에서 강의 내용은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할 때 어떤 질병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증상의 의미와 증상에 따른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증상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1차 시에는 소아의 열과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성 경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2차 시에는 소아의 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3차 시에는 영아 산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차 시에는 열과 열성 경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경험하는 것이 열입니다. 이 열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은 아프다는 신호이고 열이 난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아빠는 엄마에게 아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이는 열이 나면 경련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열이 나는 것 자체도 부모에게 응급 상황인데 더군다나 경련까지 일으킨다면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듭니다. 평범한 어느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2세대 나이가 40도 지나 되는 고열이 나고
정신까지 혼미한 듯한 모습을 보여 그들 부부는 아이를 곧바로 데리고 의사쌤에게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까지 자동차로 2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 한밤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눈보라까지 몰아치고 있었지만 부부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인 채 병원으로 향하는 길, 스노우 타이어에 감긴 체인이 차체에 쿵쿵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는 그들의 신경을 한층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유를 먹고 싶다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콧물이 흐르고 얼굴은 발그스레야 했지만 열은 조금 내렸고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아 이제 무엇을 하고 놀까 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후 탈 없이 성장하여 지금은 20대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부모님은 이런 일을 대부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청년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우리 부모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짝짝짝.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제는 모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늦게 결혼을 했는데 6살짜리 여자아이로 온통 얼굴에 미소를 한 박 짓고 그 딸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생각하고 있느냐 물으니 그분은 첫째도 키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명은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3명이냐고요? 아이 둘이 싸우면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3명. 키우기 힘들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 봅니다. 둘째 아이부터도 이런 혜택을 부여할 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아이 양육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더 큽니다. 사실 출생 후 아이들은 어떤 집에는 최고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건장한 청년이 되기까지는 여러 응급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벌써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도 이제는 앞으로 그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2대에 걸쳐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화이팅! 잘 키우는 것이 백년지대계입니다. 수강생 여러분,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몇 도일까요? 학생들의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잘못 물었습니까? 아, 그렇군요. 너무 쉬운 것을 질문했다는 표정입니다. 와, 갈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교육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짝짝짝.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격려의 박수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재는 기구, 시간, 부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신부 체온으로 가장 정확한 부위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항문에 온도계를 넣어 직장 온도를 재는 것입니다. 이 신부 온도에 비해 구강 온도는 약 0.5도, 겨드랑이 온도는 약 0.8도씨 이내로 차이가 있으며 조금 더 낮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하루 중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전 4시에서 6시경 체온이 최저이며 오후 2시에서 4시경 체온이 최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체온의 범위는 겨드랑이에서 5분 이상 체크했을 때 36도씨 내지 37도씨를 정상 체온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강 온도를 재었을 때, 직장 온도를 재었을 때 더 정확한 체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체온을 주로 측정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고막입니다. 고막에 체온 측정기를 넣고 2, 3초면 측정합니다. 고막 체온계로 측정하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가능하지만 귀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것이 어른에서도 간지러움을 느껴 잘 참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마에 레이저빛 같은 빛을 쏘아 체온을 바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3세 미만에서는 직장 온도 38도씨 이상 또는 구강 온도 37.5도씨 이상일 때 열이 있다고 합니다. 3세부터는 직장 온도 37.8도씨 이상 또는 구강 온도 37.2도씨 이상일 때는 열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피버 포비아, 열에 대한 공포라는 논문을 발표한 닥터 스미스는 직장 온도 38도씨 이상, 구강 온도 37.5도씨 이상, 겨드랑이 온도 37.2도씨 이상인 경우에 열이 있다고 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사람마다 정상 체온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열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37.8도 이상 혹은 38도 이상 체온이 측정되면 열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염증 세포들이 발열 물질을 만들고 이것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에 대한 세트 포인트를 높입니다. 이렇게 체온에 대한 세트 포인트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높아진 세트 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시상하부는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면 열을 생산하고 열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시그널을 우리 몸에 내려보냅니다.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외부로 열 손실을 막고 근육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몸을 떠는 생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따뜻한 곳을 찾고 따뜻한 물을 마시려 하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의 행동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열의 발생 원인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입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은 특별한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치료를 위한 특효약이 없고 경과도 경미하게 지나갑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아주 다양합니다. 그 외에 세균성 감기, 요로 감염, 폐렴, 뇌수막염 등이 있습니다. 열이 난 아이를 관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열이 높을수록 아이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9도가 38.5도보다 40도가 39.5도보다 병이 꼭 더 중하고 심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높을수록 심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걱정이 한계에 도달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체온의 상한선은 아무래도 40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날 때는 낮에는 잘 나지 않는 것 같고 밤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밤 11시 혹은 12시 혹은 새벽에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병원 선생님은 열이 나면 일찍 병원에 올 것이지 늦게 왔다고 혹은 잠을 깨게 했다고 짜증스러운 얼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사쌤이 얄밉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열이 있을 때에 대한 응급처치입니다. 먼저 열이 38도 이상이면 먹는 해열제를 먹입니다. 약을 먹은 지 5분 이내에 토하면 다시 해열제를 먹여도 괜찮습니다. 약을 먹기 힘들어하면 좌약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떤 애들은 약을 귀신같이 알아서 먹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야쿠르트 혹은 설탕물에 약을 같이 타서 먹이기도 합니다. 물론 약은 물 외에 다른 것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쿠르트에 약을 타서 먹일 때 야쿠르트 양을 약 10cc 정도만 해야 됩니다. 야쿠르트 한 병에 다 약을 타면 아이가 야쿠르트 한 병을 다 먹지 않으면 약도 다 먹지 않게 되므로 약이 제대로 투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열제 복용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8시간 간격 혹은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합니다. 또한 열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의 옷을 벗기고 방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렇다가 아이 옷을 다 벗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열은 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온수, 즉 미지근한 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거나 욕조에 미온수를 받아 앉힙니다. 해열시키기 위해 찬물로 몸을 닦아주면 안 됩니다. 오한이 있으면 얇은 이불을 덮어주고 20-30분 정도 지나고 오한이 없어지면 미온수로 닦아줍니다. 열이 지속되는 8년 이내 탈수가 되므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줍니다. 수분 공급은 탈수도 방지되고 해열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열을 떨쳐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갈 수 있는 가까운 소아병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소아에게 열이 났을 때에 대한 처치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열이 나면 부모는 당황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열이 나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은 단순히 열로만 경기를 일으키지 않지만 아이들은 열이 나면 경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서 중추신경계 감염, 즉 뇌수막염이나 중추신경계의 명확한 원인 없이 고열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련을 열성경련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경련은 대부분 열성경련입니다. 5 내지 6세까지의 소아 중에 7 내지 8%가 1회 이상의 열성경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열성경련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 열성경련의 빈도가 더 높습니다. 열성경련을 유발하는 열성질환의 약 70%가 바이러스 상기도 감염으로 편도염, 인후염, 중이염 등이고 위장염, 돌발진도 그 원인이 됩니다. 염증으로 열이 나고 열이 난 원인은 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열성질환 초기에 열이 갑자기 오르는 시기에 잘 일어나므로
처음엔 부모가 열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의식이 없어지면서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리고 손발을 까딱까딱 털거나 또는 이처럼 뻣뻣해지는 모양을 합니다. 단순 열성 경련은 수분 이내에 멈추지만 이를 경험한 엄마의 70%는 아이가 죽을 것만 같다는 공포를 경험하므로 아주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온몸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상이 끝나면 대개는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첫 열성 경련 후 약 3분의 1에서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열성 경련은 간질과는 다릅니다. 간질은 뇌파에서 이상소견이 나오지만 열성 경련은 아무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성 경련은 대부분 15분 이내에 경련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열성 경련을 간질과 비교하는 것은 열성 경련이 간질로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열성 경련이면 하루에 2번 이상 간질을 한다거나 경련 지속 시간이 15분 이상이거나 경련의 형태가 전신적이 아니라 부분적일 때는 간질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열성 경련이 항상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성 경련의 경우 우선 아기를 눕히고 옷을 벗긴 뒤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발을 떤다고 손발을 꽉 잡거나 또 주물러 준다거나 아기의 얼굴이 파래진다고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기의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때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위험해지므로 주의합니다. 경련을 일으킨다고 손을 따거나 기응환이나 청심환 같은 약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절대 금물이고 경련을 일으킬 때는 물조차 먹여서는 안 됩니다. 잘못 먹였을 때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집에 상비약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열이 있어도 성인들은 참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항상 열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만능 체온계 엄마의 손바닥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체온을 재기 위해서는 체온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을 떨치기 위해서 해열제를 상비약으로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해열제는 연령에 따라 알약, 물약, 좌약 형태의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체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체온을 빨리 내리기 위해 얼음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체온계의 종류입니다. 왼쪽 두 가지는 체온을 구강, 겨드랑이, 항문에서 잴 수 있습니다. 구강, 겨드랑이, 항문은 체온을 측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체온계는 고막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기계로 신속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체온계는 적외선 체온계로 이마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해열제의 종류입니다. 물론 성인은 먹지 않거나 알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물약 형태로 복용합니다. 약은 주로
딸기향이나 딸기맛, 바나나 맛이나 바나나 향기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약은 보관법을 잘 지켜야 하고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병원에 꼭 가야 합니다. 첫째, 생후 2개월 미만의 갓난 아이가 열이 날 때입니다. 생후 6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엄마의 면역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열이 날 경우 그 원인이 바이러스보다 세균성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균성 감염일 경우 아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옷을 얇게 입히거나 미온수 목욕을 시켜도 열이 내리지 않고 아기가 괴로워하며 울고 있을 때입니다. 셋째, 열이 39도 이상일 때입니다. 넷째, 열과 함께 구토를 되풀이할 때입니다. 다섯째, 열과 함께 격렬한 두통과 구토가 있을 때입니다. 여섯째, 열과 함께 걷지 못할 정도의 복통이 있을 때. 일곱째, 열이 경련을 일으킬 때. 여덟째, 열이 있고 턱을 가슴에 붙이지 못할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증상은 뇌수막염 증상입니다. 뇌수막염은 치료가 늦으면 뇌에 문제가 생겨 영구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